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위를 통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내용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방침이 정해진 만큼 곧바로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는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대응 조치로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40억 배럴은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석유와 가스가 실제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집단휴지 시기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사실상 총파업 수순을 밟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어제 긴급총회에서 오늘 낮부터 나흘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와 시기 등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일 의대 교수들과 연석회의를 진행한 뒤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현안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유지했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풀고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전공의들의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년 전보다 66%, 1세대 1주택자는 53%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종부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 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재작년 119만 5천 명에서 지난해 40만 8천 명으로 78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1만 1,000명, 세액은 9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납세 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과 결정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해에서 본격적인 석유가스 시추 작업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시추가 성공하면 개발 단계를 거쳐 오는 2035년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석유와 가스 생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처음 생산된 동해 가스전. 당시 4,500만 배럴, 2조 6천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17년 만에 가스가 모두 고갈됐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매장량에 투자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정부는 해저 자원 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매장량만 최대 140억 배럴, 기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광구를 발견했습니다. 15년 동안 축적된 물리 탐사 자료를 미국의 심해평가 전문기관 액트지오사에 맡겨 가능성까지 확인받았습니다. 위치는 포항 영일만으로부터 38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해저 1km 심해입니다. 그 동해만 27개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했었고 이 심해 3번이나 출하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게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그 영일만 앞바다에서 상당히 높은 확률의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석유 가스 개발은 모두 6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제 겨우 4번째 고비를 넘어선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석유와 가스가 있을 법한 곳에 구멍을 뚫어 확인하는 시추 작업이 올해 하반기 본격 시작됩니다. 이후 실제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확인하고 매장량이 확인된 뒤에야 개발 작업이 구체화됩니다. 이렇게 개발을 마친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기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 정부는 늦어도 2035년까지 석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차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한 3, 4월 정도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탐사 시추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2차, 3차 그 추가적인 탐사 시추가 필요한지. 기름 한 방울 안 난다던 나라에서 석유가 생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지만 정부는 일단 차분하게 남은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상징적 조치와 함께 필요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는 NSC 긴급 상임위의 메시지 이후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했지만 하루 만에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겁니다.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 이러한 도발들은 수준 이하의 아주 구질구질한 그런 도발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통해서 일체의 적대 행위와 확성기 방송 등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효력은 남아있고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9.19 합의 효력 정지로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심리카드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에 착수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 기본합의 등을 검토하며 대북 방송 재개를 위한 법리적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게 되면 남은 단계들을 추진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개원이 의대 교수들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기 위한 투표를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합니다. 가장 강력한 카드로 집단 휴진, 이른바 총파업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전공의 마음부터 되돌리기 위한 퇴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와 규모, 시기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또 5일엔 의대 교수들과 함께 연석 회의를 열고 이어 9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선 대규모 집단 행동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 셈입니다.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 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이까지 집단 휴진에 참여시키는 게 의협의 목표입니다. 사실상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고려장, 어르신고 의료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갈등과 대립만 일으킬 뿐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개헌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입니다. 한편으론 유화책도 내놨습니다.
증언 백지화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며 특히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막지 않아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9월 2일 예년처럼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기로 해 의사 면허 취득을 앞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했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선 의사들의 집단행동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돌입 시 중증, 응급 환자의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23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립대 9곳과 사립대 14곳 등 전국 23개 대학 총장들은 오늘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장들이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9개 대학이 개강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학생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0만 명에 이르렀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해 41만 명으로 급감했고 결정세액도 1조 원에 못 미쳤습니다. 징벌적 과세 체계를 만들었던 야당마저 개편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도 다주택 중과 폐지부터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발표됐습니다.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1년 만에 60% 넘게 줄었고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택분의 경우 2022년 120만 명에 육박한 납세 인원은 40만 8천 명으로 결정세액은 9,500억 원으로 1년 만에 7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1만 1,000명으로 53%, 결정세액은 913억 원으로 64%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공약에 따라 주택분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고 세율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부상하자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도 종부세 개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정권 출범 초기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 5%에 이르는 중과세율을 최고 2.7%인 기본세율로 내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야당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기류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상징인 강남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또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돼 지방 재정 문제도 고려 대상입니다.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1가구 1주택자하고 다주택 간의 어떤 이슈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야당의 지금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재산세와 통합되는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장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초 강진이 발생한 노토반도에서 이번에는 규모 6.0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여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아침 6시 31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6.0 지진의 여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5.9로 추정했다가 분석을 통해 6.0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는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질 수 있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올해 초 7.9의 강진으로 이미 일부가 파괴된 가옥은 복구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俺もびっくりした。今壊れていたのもちょっと幹の方に傾いてたので、ああいうのやっぱりね早く取り壊すとか。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고 시카 원자력 발전소도 별다른 이상이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志賀原子力発電所及び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につきましては現在のところ異常があったとの報告は受けておりません。
일본 기상청은 몇 개월 안에 이 같은 규모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今回起きたものと匹敵、もしくはそれ以上の地震がまた数ヶ月後に起きるという可能性も否定は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노토반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60명에 이릅니다.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1,700여 명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어지는 강한 여진에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공포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20대 가구가 저축만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86.4년이 걸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이한진 연구위원회 분석 결과인데 2014년 39.5년에서 10년 사이 2배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집값이 특히 급등했던 2021년엔 92.8배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과 지난해엔 소폭 줄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계획된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올해 5월 분양 예정 아파트가 39,593가구였지만 분양 실적을 조사해보니 실제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는 17,807가구로 계획된 물량의 45%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 결합의 마지막 관문으로 미국 경쟁당국에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미국 측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 상황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칠레, 폴란드 등에서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했고 주로 애플이 1위를 차지하던 싱가포르와 대만, 홍콩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도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SK 주가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 이후 3거래일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우선주는 전 거래일보다 18.9% 급등한 21만 5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장중 한때 23만 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먹거리 소비 증가로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할인 행사가 늘어난 데다 정부 할인 지원이 겹쳐 음식료품 거래액이 18%,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26%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에서 띄운 오물풍선이 인천공항 인근에 떨어지면서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지난 주말. 오물풍선은 인천국제공항으로도 날아들었습니다. 실제 공항 유도로에 오물이 떨어지면서 일부 활주로의 사용이 중단됐고 상공에 떠다니는 풍선 때문에 전체 활주로의 이착륙도 2번이나 멈췄습니다. 오물풍선의 이동 경로가 전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이착륙하는 여객기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쓰는 민간 항공기를 위한 레이더로는 그런 게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운항에 차질을 빚은 항공편은 모두 60여 편. 이륙이 지연되거나 아예 다른 공항으로 회항한 항공편도 있었습니다.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회항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항공기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어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시에 다시 띄울 우려가 있는 상황. 그런 만큼 하늘길이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 당시 숨진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무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선 고인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 등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은 모두 6명. 그 가운데 1명이 쓰러졌고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고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기훈련 당시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훈련병들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모두 힘든 상태라 동료의 건강 징후를 살필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숨진 훈련병이 쓰러진 후에야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사고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진 건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군 규정 위반. 경찰은 이를 토대로 얼차려 지시를 내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중대장이 현재 일시 귀향 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 핵심 지휘관을 영내에 대기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 삼는 상황. 현행 군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나 작전 상황이 아닌 경우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 지휘관을 근무 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키거나 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징계 심의 대상자인 경우 제한이 가능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민간 경찰은 아직 해당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 대한 혐의 적용과 피의자 신분 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 즉 경찰 입건이 이뤄지지 않아 군 당국이 귀향 조치를 허용한 상황인데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소환 조사 통보가 전달되면 즉시 응하겠다고 군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20년 전 경남 밀양 고등학생 4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엽기적인 범죄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범행을 주도했던 가해자의 근황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금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022년 8월 경북 청도군을 찾아 지역 맛집을 방문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로드 1년 10개월 만에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백 대표에게 음식을 내준 직원의 정체가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려서 낯설는 거예요. 이 남성은 38살 박모 씨로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됐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채용돼 일하다 백 대표의 유튜브에까지 출연하게 된 겁니다. 박 씨를 찾아낸 유튜버는 박 씨의 SNS 계정도 추적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딸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파렴치범을 왜 직원으로 썼는지 해명하란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식당 측은 친척인 박 씨가 애원해 일하게 됐다며 채용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식당 지적도를 확인해 무허가 건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항의성 트럭 시위를 예고하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씨를 저격한 유튜브 영상 역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씨 등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울산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점도 거듭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만나갖고 그냥 같이 놀다가 자취방 가고 그러게 했는데. 사건 피해자의 현재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주동자 박 씨와 식당 측은 황급히 SNS 계정을 닫았지만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야권의 각종 특검에 맞선 맞불 특검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의혹의 진상을 밝히자며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셀프 초청 여부와 6천여만 원을 지출한 기내식 등 전반적인 의혹과 함께
재임 당시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과 국정원 대납 의혹 등을 총망라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김정숙 여사 특검법 관련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연일 특검을 띄우는 야당을 향해 해당 사안은 어떻게 보느냐며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내식 4끼에 6,292만 원과 명품 옷 구매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검 중독 정당인 민주당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100% 정쟁용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한 물타기이자 방탄용 특검이라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김정숙 여사 의혹으로 자칫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옵니다. 물론 보통 특검은 야권이 요구하는 사안이란 점을 감안하면 여당발 특검은 정치적 반향이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특검인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정부 여당에 이어 검찰로까지 특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특검법이 잇따라 발의되며 또다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사법방해 특검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사건 조작에 대한 진술 조작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국회를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재편된 만큼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최근 잇따르는 사법방해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정도를 걷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 첫 재판이 오전 11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하는데 박 씨 등 3명을 기소한 검찰은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은 기아 팬이었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력금 명목의 돈을 받기는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천억 원 규모 짬짜위인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와 하도그 업체에 대한 선고도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앞서 한샘과 한샘 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반면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측은 짬짜미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한다면서도 SK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SK그룹의 최고 협의기구인 SK수펙스 추구협의회가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 동안 쌓아온 SK그룹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유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CEO들도 법원 판결이 SK그룹의 성장 역사를 훼손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일부 CEO는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건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라며 정부 특혜가 있었다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CEO들은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처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룹이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SK그룹이 미래 성장 발전에 있어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끈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판결 직후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서 시작된 SK그룹 지주사인 SK와 SK우선주의 주가 상승세도 사흘 연속 이어졌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배달앱을 이용해 포장 주문만 해본 적 있습니까? 굳이 매장에 전화해서 메뉴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결제도 간편하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도 수수료가 발생할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정답은 업체마다 다르다입니다. 배달앱 3사를 보면 요기요의 경우 12.5%의 수수료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쿠팡이츠는 일단 내년 3월까지 무료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고 배민은 2020년 8월 포장 서비스 출시 이후 이어오던 무료 정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앞으로 점주들에게 수수료 6.8%를 떼기로 했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같은 가격인데 3만 원을 주문했다고 치면 2,0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존 가입 점주는 유예 기간 뒤 내년 4월부터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인데 기존 점주의 기준은 이번 달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가게입니다. 배민 측은 일반 배달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개발 인력, 유지 관리, 서버 운영 등 비용이 발생하기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점주들은 불만입니다. 월세에 재료비도 오르는 요즘 배달앱 중개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없던 수수료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외식 물가가 또 오르는 건 아닌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내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시행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모의평가는 전국 2,114개 고등학교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실시되며 모두 47만 4,100여 명이 응시합니다. 특히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는 졸업생을 비롯한 이른바 N수생이 8만 8천 명 넘게 지원하며 통계를 공식 발표한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임금수준 전문위회와 생계비 전문위에서 논의된 자료를 검토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첫 회의에서 요구한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경영계와 대립이 예상됩니다.
현재 최대 50석으로 제한돼 있는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의 운항 항공기 규모가 80석 이하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오늘부터 제주에서 열립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인왕제색도 등 국보와 보물 26점을 포함한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유물 360점을 특별전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8월 18일까지 열리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갈등 끝에 자리를 지키게 된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지난주 2차 기자회견에서 하이브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민 대표가 이런 선택을 했고 하이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4월 1차 회견 때 편한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 민 대표는 욕까지 섞어가며 하이브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지난주엔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이뤘는데 메시지 또한 예상과 달리 화해의 카드였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불쑥 타협안을 꺼낸 명분은 우리 애들이라 부를 정도로 애정이 큰 뉴진스와 세운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법원 결정으로 자리는 지켰지만 사실상 손발이 묶인 불안한 상태인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저 그분들이랑 다 아는 사이예요, 너무나. 그냥 뭐 한 대씩 때렸으니까 뭐 됐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게 삐지지 마. 일할 때 삐지지 말자. 하이브는 민 대표의 화해 제스처에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배신 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주목해 후속 절차를 예고한 만큼 고소 사건 수사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혐의점을 찾아 문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안 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혐의 입증에 대한 것들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희진 대표를 마냥 몰아세우며 쫓아내기엔 부담스러운 면도 적지 않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탄원서를 내는 등 민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고 업계 안팎 피로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 대표가 또 한 번 노련한 여론전을 통해 공을 던진 가운데 하이브가 반전 카드를 내놓을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올봄 대학 축제 수익금을 기부한다고 예고했던 걸그룹 뉴진스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수익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뉴진스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었다면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진스가 전달한 기부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선이 없이도 외부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몸속 장기에까지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전자피부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전자피부 속 압력 센서가 힘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센서로 근육의 떨림을 측정해 그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질병 치료나 건강 진단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까지 전자피부가 가져올 혁신에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센서가 피부처럼 느끼고 피부에 착 붙고 유연하게 구부러져도 선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외부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무선 통신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안테나는 이렇게 비틀거나 늘리거나 쑤셔도 정상적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안테나 전자 피부인 겁니다. 센서가 감지한 근육 움직임이 무선으로 전송돼 패드에 실시간 반영됩니다. 뇌파, 피부 온도, 신체 움직임과 같은 신호를 30m 떨어진 곳까지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실리콘에 세라믹 나노 입자를 집어넣어 면적이 늘어날 때 급격히 떨어지는 유전율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신축성 디스플레이,
또는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생체 이식형 디바이스 아니면은 옷감 형태의 이런 텍스타일 형태로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이번 연구 결과는 특허 등록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술 이전과 상용화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AI에 학습시킬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우수 사례인 응급실 방문 AI 예측을 소개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명정보란 데이터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는 일부 삭제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를 몰고 온 엘니뇨 현상이 종료되고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기상기구의 공식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WMO와 국외 16개 기관의 공동 연구 자료에서 올여름 엘니뇨가 종료되고 중립 상태로 이어지거나 라니냐로 전환될 확률이 각각 50%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월에서 9월은 라니냐 발생 확률이 60%, 중립일 확률은 40%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시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고 출산과 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줍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내면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일이 늘어난 동료에게는 별도 수당을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임직원 40여 명 규모의 이 바이오 기업은 최근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재택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중소기업인 만큼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난임 시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기로 한 겁니다. 퇴사하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데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난임휴직 6개월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임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이같이 출산 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서울시가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축하금이나 유연 근무제 등을 시행하면 기업에 포인트를 주고 쌓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누적 포인트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간 대체할 인턴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업무가 늘어난 동료에게 한 달에 3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남성 직원이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 제도를 쓸 때는 포인트를 2배 더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하나라도 일생활 균형 문화가 조금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제도입니다. 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추가적인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인도 북부가 최근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웃 섬나라 스리랑카에선 홍수로 10여 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스리랑카 재난관리국은 현지 시간 2일 최근 홍수로 적어도 14명 넘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콜롬보 인근에서 가족 3명이 홍수에 휩쓸렸고 다른 11명은 산사태와 나무 등에 깔려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관한 슬로베니아 의회 최종 표결이 야당의 요구에 따라 한 달가량 미뤄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야당인 슬로베니아 민주당은 현지 시간 3일 이 사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국민투표 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안은 그 다음 회기인 다음 달 8일에나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멕시코 대선에서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여성 영웅인 어머니와 딸들과 함께 해냈다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현지 시간 2일 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승리를 발표한 직후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같이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전남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 많이 덥다고요?
네,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가벼운 겉옷 하나는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 대전은 15.4도, 대구는 13.3도, 부산은 15.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동해안은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전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산은 22도, 강릉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어제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간 그리고 전남 지역인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낮 동안의 자외선도 매우 강하다고요? 네, 오늘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따라서 짙어지는 만큼 한낮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기망종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